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런데 이거 진짜 그야말로 옛말이 되어져 버렸죠. 우리의 세상이 언젠가부터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요즘은 뭐, 그, 이 티맵이라든지, 뭐, 카카오 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내비들이, 있어서, 뭐 실시간으로 그 어떤 교통 도로 체증이 어떤지 어디로 가는 것이 빠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차에 있는 그 차 안에 이제 장착되어져 있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뭐 몇 개월만 지나도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겨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도로를 달리고 있고 표지판을 보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그것이 논밭으로 표기되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뭐 우리가 한두 달 어느 지방이라든지 어느 동네를 방문하지 않으면 거기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또 뭐 심지어 요즘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지역 내에 가게들이라든지 이런 상점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뭐 그런 어떤 거리라든지 상점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아이들이 하는 언어가 굉장히 외계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모르는 경우에 아이들과 이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전 세상도 그렇게 급변하는 세상이었는데 더 긴박하게 급박하게 변화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정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달라지고 싶지 않아도 이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험,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수업을 다 대면 수업을 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화상으로 수업을 지난 학기에도 했었고 이번 학기에도 이제 화상을 로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뭐 교수학습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교실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런 어떤 또 문명의 기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다 또 수업의 내용들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실 그런 거 잘 몰라도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요즘은 본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아졌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조금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전보다 내가 새로운 어떤 기기들을 사용한다든 새로운 환경에 있어서 지난 학기보다는 덜 어떻게 보면 낯설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바뀌고 이러한 어떤 물질에 관한 부분들도 바뀌지만 이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 과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가치 기준들과 그 판단의 모든 척도와 잣대들이라는 것이 이젠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사회의 이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이제는 상대화되고 사회가 다양해져서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그 전에는 옳고 그르다 믿던 진리들도 이제는 그 빛을 잃고 퇴색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장을 보러 시장에를 나가고 뭐 슈퍼마켓을 가고 물건을 고르고, 그런데 요즘 물론 뭐 이전까지도 그 온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어떤 그 쇼핑을 한다든지 내지는 뭐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그런 수요일들이 굉장히 점차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쇼핑 문화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는 어떤 그 상품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런 달라지는 것 안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심정들이 있지만, 또 그것과 또 다르게 또 그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뭐 그래서 일회용 용기가 많아진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또 문제점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곳곳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들, 새로운 규칙들, 새로운 방법들, 삶의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전과 다르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나 그 새로운 질서들, 뭐 또한 인간의 어떤 편리함과 문명의 이기 속에서 시시각각 이게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불안과 공포의 삶을 산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 실현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불안한 자아들은 외로움, 또 소외감,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그 공허함을 달래고자 이제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물질애로의 집착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21세기를 흔히 정보화, 뭐 세계화, 유전공학의 발달, 뭐 빅데이터, 뭐 나노 기술, 뭐 또 구조적인 다원화, 뭐 이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학회의 주제가 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색하게도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앞당겨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를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시킨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뭐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이런 삶의 내용들을 지나고 있지만, 이 정치, 경제, 문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상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것이 단지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사실 변화의 물결과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 준 편리함과 또 문명의 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병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변화를 우리가 과연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들에 대한 뭐 생각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 뭐 자유 개방으로 인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인 개인적인 욕심과 그리고 또 집단 이기주의가 뭐 산업과 경제를 지배하는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의 문제라든지 뭐 생태계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정보화의 시대의 지식과 지식 사용의 문제들로 뜻하지 않은 불편함과 어떻게 보면 갈등을 경험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을 야기하는 것들도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그래서 그 문자로 뭐 그 스매싱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곤란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아졌지만 또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엠번방이라는 어떤 또 그 대대적인 그 불법 뭐 성적인 어떤 그 영상물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또 그런 사이트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 뭐 심지어 거기에 이제 고학력자도 있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굉장히 사회의 병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질적인 부분들이, 병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뜻하지 않은 불편함, 뜻하지 않은 갈등의 요인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이 사회 안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더 변할까? 아, 이거 세상은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 가겠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미래는 어떨까? 또 교회와 신앙 공동체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변화되어져 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올해 초에 발발이 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곤란들이 어떤 경제적 어떤 이익 집단들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들, 교회들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 오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어떤 사회가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들, 이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하는 요소에 굉장히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가미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변화를 예측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결속시켜서 성장과 성장애로의, 성숙애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교회의 상황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분석하고 수많은 물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서도 겪고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결국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또 문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 사색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위대한 뭐 영웅이나 그런 어떤 사상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는 언제나 이성의 간교한 지혜가 작용했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화는 다양한 사람과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뭐 프로이트라는 그 정신 분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이, 사람의 삶을 만드는 것이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사소한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결국 뭐 그런 어떤 위대한 영웅이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그런 어떤 뭐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냥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사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그런 사소한 것들이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은요, 역사라는 것을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절대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절대 정신이 역사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의식하지는 못해요. 단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때를 따라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변에 깔린 어떤 의미를 돌아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 뭐 변하는 그런 어떤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언제나 이 절대 정신은요, 곧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개개인의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실현되어져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시대의 다양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지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다양한 삶의 가치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현재를, 그리고 그 현재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제 신앙을 바라보면서 늘 위기다라는 얘기를 요 근래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그 위기가 비관적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가오는 기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사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를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비판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것이고, 사고하면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련의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요즘은, 뭐 예전에는 그런 명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였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언법으로 익히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요즘은 이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보여진다, 그래서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뭔가 토론하고 무언가 그거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런 일들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의 자리를 이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뭐 트위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소셜 미디어들을 통해서 제각기 자신의 삶에 관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물질적인 부분들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 사진에는 결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 문명적인 부분들, 내지는 어떤 뭐 음식이라든지 뭐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인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위 요즘 인제 인플루언서라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어떤 내 행동에 있어서 파급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뭐 물건을 그것을 통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대행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유튜브라는 그 채널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 TV를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TV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품에 관한 부분들을, 여행에 관한 뭐 음악에 관한 뭐 비교 예술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문학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사회의 어떤 그 각 분야와 다방면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고하지 않은 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자아들, 아직 어떻게 보면 발달이 이제 채 끝나지도 않은 뭐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사회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갖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하고 뭐 자기가 발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굉장히 혼란과 혼동의 시간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아, 나 뭐 오늘 이런 거 먹었어. 나 오늘 이런 데 갔어. 나 오늘 이런 걸 샀어. 나 이런 집에 살아. 나 이런 자동차를 샀어.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야기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훨씬 더 많이 느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시도를 통해서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또 어떤 삶의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생각하는 그런 공간, 그런 어떤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서구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근대 사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 만들어졌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신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자를 습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제 문맹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문맹률이 높아졌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고 습득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아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어져 있죠. 근데 그 강한 자아가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가 주체를 만들고, 또 주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고를 하면서 삶의 가치관, 방향성,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 군대 사회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이 되어지죠. 뭐 계몽도 하게 되고, 산업혁명도 일고, 뭐 문예부흥도 일고, 이러면서 과학과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게 되고, 이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구조가 바뀌어 나가고, 그 바뀌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또 어떤 편리함에 관한 부분들, 물질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중세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나누기는 하지만은요.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1517년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0년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이제 50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서구 사회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왔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사고할 수 있는 근대 사회가 들었으면서 사고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일제 치하에 있었고 또 일제 치하가 지나고 나서 6.25 전쟁을 겪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뭐 50여 년이 좀 지난 그런 어떤 근대의 시간을 이제 누려왔다라고 이렇게 좀 대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변화와 그 사회적 변화를 따른 현상들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비판하고 재구성하고 또 재해석하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탐구하고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근대 사회를 에 들었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발달되어져 있는 세상의 문명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은 훨씬 더 짧은 시간이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룩할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변화가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온 반면에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사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이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 역사를 이해하고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에 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이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미래학자 롤프 옌센이나 아니면 다니엘 핑크나 뭐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들이 미래는 꿈과 경험과 감성을 중요시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와 이야기를 사고 파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술적 그리고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개념과 감성의 시대, 즉 하이 컨셉의 시대로 뭐 트렌드나 기회를 감지하는 능력이라든지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든지 일상 속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품을 개발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공감과 감성을 건드리는 어떤 부분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런 시대를 위해서 그 핑크라는 사람은 기능이 아니라 디자인, 뭐 주장이 아닌 이론이 아닌 스토리 내지는 뭐 집중과 전 문화가 아닌 경계를 넘나드는 창조성의 원천인 조화 그리고 논리가 아닌 공감이라든지 마음의 여유의 표현인 놀이라든지 단지 물질의 축적만이 아닌 존재의 의미들을 추구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각광받게 될 것이다.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감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뭐 TV 프로그램에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여행 가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갬성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편안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그 반대로 이렇게 뭐 불안과 긴장이 급증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웰빙에 관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웰 라이프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요즘 이제 레트로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미래지향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미래 시대들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감성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반대의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트로라든지 뭐 감성이라는 단어를 요즘 갬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 사람들은 시대가 빨리 가면 갈수록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안정적이면서도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옛것에 관한 그리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이 뭐 요즘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유튜브라든지 굉장히 뭐 건조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뭐 이런 부분으로 치닫는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부분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상의 공간 안에서도 또 나름대로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가는 것이 자극받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가상의 세계에 넘어가서 그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던과 탈기독교 그리고 탈전통적 시대로 이야기되는 우리 시대가 옌센이나 핑크의 지적처럼 지난 인간의 긴 역사가 이루어낸 변화보다도 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순식간에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의 변동에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자세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시대의 변화의 가장 큰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사회에 그리고 교회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코로나와 함께하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밖으로는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또 꾀하는 움직임과 또 안으로는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교회는 나름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교회의 변화를 둘러싸고 기독교인들이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자는 변화를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또 과거에 집착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신앙 그리고 생활 양식을 고수하고 전통의 절대적 보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후자는 교리적인 부분 외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고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미래를 위해서 우리와 기독교는 시대를 잘 파악하고 이제 무너진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섬김과 이제 봉사로 어떤 낮아짐과 나눔 속에서 실천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저는 좀 더 교회가 고차원적인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부흥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양적인 부분에 몰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교육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목회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목회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미래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세기적인 사고의 집착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어요. 인간 중심주의, 아니면 개인 중심주의, 소유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이제는 생명 중심주의, 그 다음에 우주 중심주의, 그 다음에 존재 중심주의로 이제는 전반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2020년 3월에 그 팬데믹이 시작이 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절망스럽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장애와 문제 그리고 위험의 요소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고 또 현재 상황들을 변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숙애로에 이끌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목회의 영역에서의 패러다임이 급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그 교육을 위해서 인간 이해를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변화시켜서 세상의 잘못된 변화를 개선하고 기독교 문화를 장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들도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관, 어떤 신앙에 관한 부분, 믿음을 조명하고 바라보는 어떤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좀 수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사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뭘까? 응? 그, 그, 사람이 또 추구하는 게 뭘까? 그런데 요즘 이제 비인간화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그 인성에 관한 논란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성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명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말도 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비인간화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어떤 말이 사용되는 횟수는 그 말이 진짜 의미하는 것에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그렇게 열망하면서도 행복은 사람들에게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행복학이라는 강좌가 대학마다 개설이 되고 거기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수없이 많이 출간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TV에서 어떤 토크 콘서트라든지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한 사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행복에 관한 것을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2014년에 출판된 하버드대의 행복학 명강이 느리게 더 느리게라는 그 책의 저자 장샤오헝이라는 사람도 인생의 삶 속에서 행복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욕심을 줄이고 현재 만족하며 긍정의 마인드로
누리고 느리게 그리고 여유롭게 살 때 이 행복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제 여유롭고 어떻게 보면 뭐 긍정의 마인드로 누리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시대는 이미 굉장히 변화가 무쌍한 시대이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의 그 행복을 좌우하는 어떤 잣대와 기준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가 언젠가부터요, 이 보여지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산업혁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풍족한 삶을 우리가 이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치품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생필품이 되었고요.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정부의 보조나 복지의 어떤 혜택을 누리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세상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자살률, 그래서 그 2016년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6,000명에 육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사회는 굉장히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 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급격하게 이 죽음을 향해서 치달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가져다 문명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급격히 늘어난 어떤 정신질환의 수가 우리의 삶의 진보를 이끌어온 이들의 노고를 굉장히 무색하게 만듭니다. 요즘 그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연예인병이라고 불렸던 공황장애라든지 요즘 청소년 세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그 자해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러한 정신질환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달은 되었지만 그 발달된 사회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과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2030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그 노인층의 자살률이 2030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했는데 요즘은 2030의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노인층의 그 자살률보다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병리적인 부분들이 많은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에서 굉장히 1, 2위를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또 그 저출산이면서 초고령 사회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부분들로 발전되어져서 이제 이 생명의 연장이 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빈곤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빈곤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노인의 세대들이 예전에 그 베이비 붐 세대의 분들,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붐 세대를 지내서 이제 X세대에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인의 인구의 수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어지지 않는 미래, 그래서 문명의 어떤 기기도 사용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사용을 뭐 해도 뭐 요즘 뭐 알파 세대나 아니면 Z 세대와 다르게 그런 어떤 그 문명의 기기를 또 완전히 혜택을 받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대상들을
이제 지금 노인의 그 노인 인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노인 인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실 속에서 이미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많이 이제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어서 노동률도 사실은 굉장히 급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어떤 그 연장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 노동의 현장에서도 그런 노인 인구가 받아들이지 않다가 보니까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서 병리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은 우리 시대가 얼마나 불안이 많은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안의 원인을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다, 속물근성이다, 기대다, 능력주의다,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타인이 다른 집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자아를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생기는 것이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집단과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가 없거나 다른 집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타인 간의 다름에서 오는 불안이 개인의 이성마저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여지는 거, 물질적인 거, 현상적인 거,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우리나라가요, 그 행복 지수에서 굉장히 아래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그 OECD 국가 중에서 178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행복 지수를 조사했더니 그 가장 가난한 나라 비누아트라는 그런 나라가 이제 1위를 차지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50위, 한국은 102번째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아까 뭐 알랭드 보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샤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느리게 그리고 여유롭게 이런 곳에서 어떤 행복이 온다라고 얘기한 것과 맞물려 맞는 얘기가 어 맞는 얘기인 건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느리고 여유롭게 사는 삶이 아니라 급격하게 바뀌는 사회의 현상 속에서 나를 맞추다가 보니까 보여지는 현상 속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행복 지수가 워낙 낮은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몇십 배는 그냥 더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몇십 배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모순적인 부분들, 사고하지 못하는 부분들 준비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불안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병리적인 현상들이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데카르트가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잖아요. 근데 그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현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보여진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거기에 어떤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교육학자 그 루소가 말했듯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가지를 할 때마다 우리는 가진 재산에 관계없이 가난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우리가 소유한 것이 실제로 적다 하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꾸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상대적 빈곤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그 허상을 꿈꾸게 되고요.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자족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삶의 기준이 소유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의 주인의 칭찬의 결론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있는 자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즐거움이나 없는 자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남과 비교하는 삶,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환경을 개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일들은 단지 그 사람의 어떤 뭐 심리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만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심리적인 요소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외부적 환경이라든지 어떤 삶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삶의 전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함께 개선되어져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삶을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건 초반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유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사유할 수 있는 언어적 재료가 부족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할 수 있는 언어를 주는 일들이 우리의 이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이해하고 대화하려고 한다는 건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간 이해,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이해까지 더불어 있은 다음에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맞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고 삶을 개혁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길러주고 사유할 수 있게끔 해주고 스스로 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조명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고 힘 있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상징적이고 그렇게 굉장히 그 중요한 언어들이 많지만 굉장히 무거운 언어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구들이 많은 게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삶에 잘 해석해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석해 주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사유하고 또 사유하면서 자신의 삶의 행동들을 개선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항상 학생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공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교회는 주로 주일학교에 대한 커리큘럼들은 만들어져 있는데 인제 그 성인 초기부터 그다음 단계들에 들어갈 때는 그 커리큘럼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설교를 통해서 인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인제 캐리그마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내 삶의 다양한 삶과 어떤 변화되어지는 삶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디다케적인 요소가 많이 배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공부를 가르친다는 건 언어를 주는 일인데 그 언어를 통해서 스스로 사유할 수 있게 하고 사유를 해야지만이 주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주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제 가진 힘을 인제 주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거야. 말씀에 빗대어서 스스로 판단하는 삶이 되어져야 스스로 해석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목회자가 가르쳐 주고 누군가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기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주고 그 언어가 사유할 수 있는 심을 길러서 사유를 하면 주체가 생기고 주체가 생긴 사람만이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은 우리가 다르게 얘기한다면 삶의 방향성 내지는 삶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사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지향하고 있는지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건강할 수 있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리키는 자가 배워야 되겠죠. 근데 그 배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발달론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지나는지 뭐 피아자가 얘기한 인지 발달론이라든지 에릭슨이 얘기한 그 사회 심리적 발달론이라든지 아니면 콜버기 얘기한 도덕적 발달론인지 뭐 또 그 밖에 어떤 여러 가지의 발달론 그래서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어떤지 그래서 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리적으로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심리학적인 부분도 심리학적인 이론들 뭐 정신분석 프로이트가 주창한 뭐 정신분석이라든지 어떤 대상 관계 뭐 멜라닌 클라인이라든지 뭐 도널드 위니콧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대상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하인츠 코아시 얘기한 어떤 자기 심리학이라든지 그리고 인제 그 밖에 뭐 로고 테라피라든지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든지 인지주의 심리학이라든지 굉장히 많고 다양한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지 그 사회 현상들은 어떤 부분들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그 빠른 어떤 지식 아니면 대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왜냐면 그 사회 현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회 현상을 보고 어떠한 병리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는지 아니면 뭐 어떤 내용들로 삶을 채워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도 좀 필요하고 과학적이고 뭐 생물학적이고 다방면에 대한 인간 이해성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것들이 이야기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으로 이야기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
그런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부분들을 행복으로 여기는데 이제 행복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에 관한 부분들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변화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 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더 깊은 얘기 또 더 많은 얘기로 또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